어머니는 저한테 남이잖아요. 혹시 며느리에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들었습니다. 추석 음식 준비도 돈으로 퉁치고 손주 선물도 촌스럽다며 거절하더니 급기야 제 칠순잔치 자리에서 저를 남이라고 부르며 각자 도생하자는 며느리.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니 남이라는 그 말이 평생을 바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 같아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심했습니다. 며느리 말대로 철저한 남이 되어주기로요. 과연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사이다 같은 결말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구독하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속 시원한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 붉은 벽돌이 거뭇거뭇하게 변색된 이 낡은 아파트를 사람들은 재개발 딱지가 붙은 썩은 이빨이라고 부르더군요. 복도에 들어서면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엘리베이터는 걸핏하면 고장이 나서 멈춰서기 일쑤죠.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제 집 안으로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관 타일 줄눈 하나에도 때가 낀 꼴을 못 보는 제 성미 탓에 집안은 모델하우스처럼 반질반질 윤이 나거든요. 올해로 68,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오늘도 저는 습관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늙으면 잠이 없어진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아요.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거실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제 보물 1호, 낡은 재봉틀을 닦는 일입니다. 벌써 40년도 넘은 물건이라 칠이 벗겨지고 덜덜거리는 소리도 나지만 이 녀석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제 두 아들도 없었을 거예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막막했던 시절, 저는 이 재봉틀 하나로 밤낮 없이 바느질해서 아들 둘을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한복이면 한복, 양장이면 양장, 제 손끝을 거치면 헌옷도 새 옷처럼 살아나곤 했죠. 동네 사람들은 저를 박 여사 대신 박장인이라고 불러주곤 했어요. 기름칠을 마친 재봉틀 덮개를 덮으며 무심코 켠 TV, 아침 뉴스에서는 또 고독사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홀로 살던 노인이 몇 달 만에 발견됐다는 둥, 자식들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는 둥.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옷매무새를 가다듬게 됩니다. 늙어서 추해지면 안 된다. 그게 제 철칙이거든요. 자식들에게 짐덩어리가 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내 존엄을 지키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앞가림은 내가 해야 한다고 늘 다짐합니다. 다행히 젊어서 억척같이 모은 돈으로 마련한 이 집 한 채와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 그리고 아직도 아름아름 들어오는 바느질, 소일거리 덕분에 저는 누구 손 벌리지 않고 꼿꼿하게 살고 있어요. 주말 아침, 초인종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우리 큰며느리 지수였어요. 양손 가득 반찬통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짠한 마음이 먼저 들더군요. 지수는 초등학교 교사예요. 요즘 학교 일이 얼마나 고되겠어요. 학부모 민원에 아이들 지도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텐데 주말마다 시어머니 반찬 챙겨다 주는 그 정성이 참 기특하죠. 어머니, 저 왔어요. 이번에 멸치볶음이 맛있게 돼서 좀 가져왔어요. 현관을 들어서는 지수의 얼굴이 왠지 모르게 푸석해 보였어요. 웃고는 있지만 눈 밑에 드리운 그늘은 숨길 수가 없더군요. 식탁에 마주 앉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주며 요즘 별일 없냐고 물었더니 지수는 그저 아이들이 많이 컸다는 얘기만 둘러대며 웃어넘기려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죠. 바느질쟁이 눈썰미가 어디 가겠어요. 지수가 입고 온 코트 소매 끝이 닳아서 보풀이 일어난 게 제 눈에 콕 박혔거든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고민이라던데 큰손자 학원비도 만만치 않을 테고요. 교사 월급 뻔한데 남편인 우리 큰아들 민호 녀석은 사람만 좋지 돈 버는 재주는 영 신통치 않으니까요. 지수는 저에게 늘 죄송하다고 해요. 더 좋은 거 해드리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서 죄송하다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오히려 제가 미안해집니다. 가진 것 없는 집에 시집와서 맞벌이하랴, 살림하랴, 시어머니 챙기랴. 지수는 며느리라기보다
거친 세상을 함께 헤쳐온 제 전우이자 딸 같은 존재예요. 제가 태바느질로 손가락이 텐 것처럼 지수의 마음에도 굳은 살이 박인 것 같아 늘 마음이 쓰였죠. 그런데 오후가 되자 집안 공기가 확 바뀌었어요. 둘째 며느리 하나가 왔거든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짙은 명품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오더군요. 하나는 청담동 샵에서 일하는 잘 나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신 유행으로 휘감은 아이죠. 오늘도 못 보던 명품 가방을 들고 손톱에는 화려한 큐빅을 박은 네일아트를 하고 나타났어요. 하나는 들어오자마자 인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소파에 털썩 앉아 스마트폰부터 꺼내 들더라고요. 어머니, 저 오늘 딱 10분만 있다 가야 해요. 압구정에서 VIP 고객 미팅 있거든요. 차 막히면 안 돼서요. 그 아이에게 시댁은 딱 의무 방어전 치르는 장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깎아놓은 과일에는 손도 대지 않고 계속 핸드폰 화면만 두드리는 손톱 소리가 탁탁하고 거실을 울렸죠. 그 소리가 어찌나 신경을 긁던지 하나는 가끔 저를 볼 때 묘한 눈빛을 보내요. 마치 어머니처럼 희생만 하다가 늙어버린 인생은 절대 살지 않겠다는 결의 같은 게 느껴진달까요? 하나는 자기 능력으로 돈 잘 벌고 자기 꾸밀 줄 아는 당당한 시녀성이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당당한 밑바닥에 깔린 기성세대에 대한 은근한 무시와 조소가 느껴질 때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우리 세대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일궈놓은 터전 위에서 누리는 풍요로움일 텐데 정작 그 고생을 촌스럽고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 같아서요. 세 여자가 모인 김에 제가 다가오는 추석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번 추석에는 다들 어떻게 할 거니? 차례 음식 준비도 해야 하고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지수가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하더군요. 네, 어머님. 저 이번에 연차 냈어요. 음식은 전날 가서 같이 할게요. 대신 이번엔 전 종류를 조금만 줄이면 어떨까요? 어머님 허리도 안 좋으신데 무리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조상님 모시는 차례상은 정성껏 차려야죠. 지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려는 찰나 하나가 코웃음을 치듯 툭 끼어들었어요. 핸드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로요. 어머니, 형님,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미련하게 음식을 다 해요. 그냥 백화점에서 전 세트 사다 놓거나 아니면 다 같이 호텔 뷔페나 가죠. 아니면 아예 여행을 가던가요. 제 친구들은 다 시댁 안 가고 해외여행 가던데 굳이 그 고생을 사서 해야 해요? 어차피 죽은 사람 밥상 차리는 거 다 산 사람 만족이잖아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지수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의 말이 틀린 건 아닐지도 모르죠.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하지만 죽은 사람 밥상이라니. 평생 제 남편, 너희들의 시아버지 제사를 목숨처럼 챙겨온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하나에게는 전통이나 예의가 그저 비효율적이고 낡아빠진 관습일 뿐인 거예요. 그래도 1년에 2번인데 정성은 보여야지. 제가 힘없이 말하자 하나는 답답하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휴, 어머니, 그 정성이 밥 먹여줘요. 저는 그날 스케줄 꽉 차서 못 와요.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전 돈이나 보낼게요. 그게 제일 깔끔하잖아요. 저 가볼게요.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를 내며 나가는 하나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옆에 있던 지수가 제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지수의 손은 거칠었고 따뜻했어요. 반면 방금 나간 하나의 손은 매끄럽고 차가웠죠. 그날 밤 텅 빈 거실에서 재봉틀 앞에 앉았는데 바늘기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노안 탓이 아니라 마음이 흐릿해져서 그런 것 같았어요. 지수가 챙겨온 반찬통과 하나가 남기고 간 명품 향수 냄새가 뒤섞인 집안 공기가 참 묘하게 느껴지더군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그 변화가 제 삶을 뚫고 들어와 이렇게 선명한 균열을 낼 줄은 몰랐어요. 다가오는 추석이 왠지 모르게 두렵게 느껴지는 건 단순히 고된 노동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평생 지켜온 제 가치관과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저 차가운 개인주의라는 파도 앞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는 예감.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마포의 낡은 아파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걱정하던 추석 전날이 밝았어요. 아침부터 마포 낡은 아파트 주방은 고소하면서도 속이 느글거리는 기름 냄새로 가득 찼죠. 좁은 주방에서 저와 큰며느리 지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전쟁 같은 하루를 시작했답니다. 송편 빚고 삼색 나물 무치고 탕국 끓이고 해야 할 음식만 20가지가 넘었어요. 사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제사상을 차리냐고 하겠지만 저한테는 이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거든요.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조상님 섭섭지 않게, 이 두 마디가 평생 제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이자 동시에 제 자존심을 지탱하는 기둥이었으니까요. 지수는 벌써 몇 시간째 쪼그리고 앉아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동태전, 깻잎전, 육전, 지글지글 기름 끓는 소리 사이로 가끔 지수가 허리를 펴며 끙 하고 앓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가슴이 쿡쿡 쑤셔왔어요. 학교 일로 파김치가 된 아이를 불러다가 이 고생을 시키는 게 맞나 싶으면서도 며느리가 둘이나 있는데 혼자 하기는 또 억울한 그런 못난 시어머니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점심때가 다 되어가는데도 둘째 며느리 하나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약속 시간은 이미 훌쩍 지났는데 말이에요. 답답한 마음에 둘째 아들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이라고는 아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가겠죠 뭐라는 무책임한 말뿐이었죠. 지수는 묵묵히 젖만 뒤집고 있었지만 그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운함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기름 냄새보다 더 매캐한 침묵이 우리 둘 사이를 감돌았죠. 점심때가 훌쩍 지나서였어요.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둔 핸드폰이 진동하더군요. 젖은 손을 급히 앞치마에 닿고 확인해보니 하나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어요. 전화를 건 것도 아니고 딸랑 문자 한 통이라니. 어머니, 저 오늘 VIP, 고객님 긴급 메이크업 스케줄이 잡혀서 못 가요. 유유, 어차피 제사 음식, 요즘 다들 안 먹잖아요. 형식적인 건데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간소하게 하세요. 입금은 남편 편에 할게요. 문자를 읽는 순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머리를 한 대세게 얻어맞은 기분이랄까요. 못 온다는 사실보다 제 가슴을 후벼 판 건 바로 그 형식적인 것이라는 단어였어요. 평생을 바쳐 조상을 모시고 가족을 건사해온 제 인생이 그 아이에게는 그저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운 형식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 단어 하나가 제 지난 세월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 같아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옆에서 지수가 무슨 일이냐며 핸드폰을 들여다보더니 결국 참았던 분통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동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전화해서 따져야죠. 지수가 당장이라도 전화를 걸 기세였지만 저는 힘없이 지수의 손을 잡고 말렸어요. 놔두라고, 전화해서 오라고 한들 그 마음이 오겠냐고, 억지로 와서 얼굴 붉히느니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이 났어요. 돈으로 퉁치겠다는 그 태도가 시댁을 거래처 대하듯 하는 그 계산적인 마음이 너무나 서글퍼서요. 그렇게 지수와 둘이서 꾸역꾸역 음식을 다 장만하고 맞이한 추석 당일,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하나와 지훈이네 부부가 도착했어요. 미안한 기색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는 어머니, 차가 너무 막히더라고요라며 아무렇지 않게 들어오더군요. 화려한 네일아트를 한 손으로 과일을 집어먹으며 저와 지수가 차려낸 상을 평가하듯 훑어보는 그 눈빛이 어찌나 얄밉던지. 그래도 명절이라고 저는 안방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우리 손주, 하나의 아들을 위해 제가 몇 달 전부터 공들여 준비한 선물이었죠. 직접 디자인해서 세공하는 분께 특별히 부탁해 만든 은팔찌였어요. 아이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전통 거북이 문양을 새겨 넣은 세상에 하나뿐인 팔찌였거든요. 할머니의 사랑과 기도가 담긴 부적 같은 거였죠. 우리 손주, 할미가 선물 하나 준비했다. 건강하게 자라라고 만든 거야. 떨리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어 팔찌를 보여줬어요. 은은하게 빛나는 은팔찌가
제 눈에는 참 예뻐 보였거든요. 그런데 팔찌를 본 하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군요. 고마워하기는커녕 마치 곰팡이 핀 빵이라도 본 사람처럼 미간을 찌푸리면서 말이에요. 어머니, 감사하긴 한데 솔직히 요즘 애들 이런 거 안 차요. 디자인이 너무 올드해서 촌스럽잖아요. 요즘 누가 거북이 그려진 거래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올드하다, 촌스럽다. 제 정성이 순식간에 고물 취급을 받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하나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 100% 맞아요. 수는 아니면 애 피부에 알러지 생기거든요. 요즘 금속 알러지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혹시 불순물 섞여 있으면 큰일 나니까 그냥 마음만 받을게요. 다시 넣어두세요. 말끝마다 묘하게 섞여 나오는 그 반말투의 어미가 제 가슴을 콕콕 찔렀어요. 어머니 촌스러워요. 안 차요. 받을게요. 존댓말에 탈을 쓴 그 무례함이 비수가 되어 날아오는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옆에 있던 아들 지훈이 눈치를 보며 아니, 어머니가 주신 건데 그냥 받아 라고 거들었지만 하나는 단호하게 상자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닿을까봐 겁내는 사람처럼요. 무안해진 저는 갈 곳 잃은 손을 거두며 슬그머니 팔찌 상자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죠. 지수가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동서, 어머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건데 라고 편을 들어주려 했지만 하나는 들은 채도 안 하더군요. 그렇게 불편한 시간이 흐르고 하나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아이 사진을 찍어대기에 그래도 손주 예쁜 건 어쩔 수 없나 보다 했는데 우연히 보게 된 그 아이의 SNS 화면에 저는 또 한 번 무너지고 말았어요. 화려하게 차려진 저희 집 차례상 사진 밑에 달린 해시태그들 때문이었죠. 10월드 탈출하고 싶다. 명절 증후군, 꼰대 문화 피곤해. 그 글을 보는 순간 저는 제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바로 눈앞에 제가 앉아 있는데 저를 꼰대라고 부르며 조롱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저 빨리 탈출해야 할 감옥의 간수 혹은 귀찮은 짐 덩어리일 뿐이었죠.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며느리의 그 이기심과 실용주의라는 날카로운 칼날 앞에 처참하게 찢겨나가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결국 그날 밤 자식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뒤 저는 다시 그 은팔찌를 꺼내보았어요. 달빛 아래 차갑게 빛나는 팔찌가 꼭 제 처지 같아서 한참을 어루만졌죠. 촌스럽고 쓸모없고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서랍 깊숙한 곳에 팔찌를 밀어넣으며 저는 인정해야만 했어요. 이제 이 집안에서 존중이나 도리 같은 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서글픈 소외감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우리는 다가오는 제7순잔치, 그러니까 고이연을 의논하기 위해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식당에서 모였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이는 자리라 저는 옷장 깊숙이 아껴뒀던 옥색 정장을 꺼내 입었죠. 유행진한 디자인이긴 해도 제게는 가장 좋은 옷이었으니까요. 지순의 부부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입고 왔지만 소매 끝이 다른 양복이나 유행진한 핸드백은 어쩔 수 없더군요. 반면 둘째 며느리 하나네 부부는 등장부터 요란했어요. 하나는 요즘 잡지에나 나올 법한 명품 드레스에 반짝이는 보석을 휘감고 나타났고 둘째 아들 지훈이도 번쩍이는 새 양복을 입고 있었죠. 한눈에 봐도 빈부 격차가 확연히 드러나는 자리였어요. 서빙하는 직원들조차 낡은 옷차림의 저와 지수에게는 무뚝뚝하게 굴다가 명품을 휘감은 하나에게는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는 게 느껴져서 괜히 위축되더라고요. 어색한 침묵 속에 식사가 시작됐고 장남 민호가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곧 칠순이시잖아요. 이번엔 친척들 다 모시고 제대로 잔치 한번 열어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어머니 고생만 하셨는데 아들로서 효도 한번 해야죠. 옆에서 지수도 거들었죠. 맞아요, 어머님. 제가 장소랑 음식 다 알아볼게요. 어머님 친구분들도 다 초대해서 근사하게 해드려요. 비록 형편은 넉넉지 않아도
맞이로서 어머니를 챙기려는 그 마음이 참 고맙고 든든했어요. 그런데 훈훈한 분위기는 딱 거기까지였어요.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요란하게 내며 밥을 깨작거리던 하나가 갑자기 수저를 탁 내려놓더니 말을 뚝 잘라버렸거든요. 아주버님, 형님,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칠순 잔치예요. 뉴스 안 보세요? 요즘 경제 어렵다고 난리인데 그거 다 허례허식이고 돈 낭비인 거 모르세요? 순간 식탁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어요. 하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죠. 솔직히 말해서 저희 이번에 차도 외제차로 바꿔야 하고요. 제 메이크업 스튜디오 확장하려면 투자금도 필요해요. 안 그래도 돈 들어갈 때 천지인데 하루 먹고 끝나는 잔치에 생돈 쓰는 거 저는 반대예요. 절대 못해요. 돈 낭비, 생돈, 칠순 잔치를 두고 며느리 입에서 나온 단어들이 참 적나라 하더군요. 하나는 제 눈치를 보는 척도 하지 않고 계산기를 두드리듯 말을 이었어요. 그냥 깔끔하게 용돈이나 10만 원씩 걷어서 드리고 끝내죠. 어머니도 그게 훨씬 편하실걸요. 요즘 칠순 잔치하면 촌스럽다고 욕먹어요, 어머니. 10만 원. 제 인생 70년의 무게가 고작 10만 원짜리 용돈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어요. 민호가 참다 못해 재수씨,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라고 언성을 높였지만 하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오히려 코웃음을 치더군요. 아주버님이야말로 현실 감각 없으시네요. 형님네 전세금 올려줄 돈도 없다면서 무슨 잔치예요. 결국 그 돈 다 우리한테 부담하라는 거잖아요. 저는 제 돈 그렇게 무의미하게 쓰는 거 딱 질색이에요.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지훈이는 아내 눈치만 보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하나를 타일러 보려 했어요. 하나야,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끼리 정을 나누고 축하하는 자리잖니. 너무 계산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가 작심한 듯 저를 쏘아보며 폭탄 발언을 던졌어요. 그 말은 식당 룸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충격적이었죠. 어머니, 우리 솔직해지죠. 우리가 무슨 끈끈한 사이라고 자꾸 가족인 척 연기를 해요. 어머니랑 저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숨이 턱 막혔어요. 하나는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요즘 시대의 며느리는 그냥 남의 집 식구예요. 법적으로나 엮여있지. 솔직히 남보다 못한 사이잖아요. 저는 제 인생 살 테니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 사세요. 서로 부담 주지 말고 기대하지도 말고 쿨하게 각자 도생하자고요. 뭐라고? 냉정하게 말해서 어머니는 저한테 남이잖아요. 길 가다 만나는 아줌마랑 다를 게 뭐 있어요. 제가 왜 남의 생일잔치에 내 피 같은 돈을 써야 하는데요. 전 못해요. 정하고 싶으면 아주버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식당 룸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어요. 남이다. 며느리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어요. 그래요. 요즘 세상이 변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면전에서 시어머니를 길 가다 만나는 아줌마 취급하며 남이라고 선을 긋는 그 당당함 앞에서는 분노보다 서글픔이 먼저 밀려오더군요. 내가 너를 며느리로 맞이할 때 품었던 그 마음, 내 아들의 아내로서 존중하려 했던 노력들이 전부 쓰레기통에 처박힌 기분이었어요. 민호가 얼굴이 빨개져서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하나는 팔짱을 낀 채 틀린 말했어요. 팩트잖아요 라며 뻔뻔하게 대꾸했어요. 지훈이는 형, 그만해. 하나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 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내 편을 들더군요. 그 꼴을 보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어요. 뜨거운 차가 목구멍을 넘어갔지만 가슴속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바닥까지 무시를 당하고 나니 오히려 머릿속이 아주 맑아지더라고요. 분노로 날뛰던 감정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저 차가운 며느리의 논리가 제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우리는 남이다.
저는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아주 담담한 눈빛으로 하나를 바라봤어요. 제 눈에서 어머니로서의 온기는 이미 사라진 뒤였죠. 대신 낯선 타인을 대하는 서늘함만이 자리 잡았어요. 그래, 하나야. 내 말이 틀린 건 아니구나. 피 한 방울 안 섞였지. 그렇고 말고 하나는 제가 화를 낼 줄 알았는지 움찔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미동도 없이 말을 이었어요.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꾸나. 앞으론 서로 완벽한 남으로 사는 거다. 더 이상 며느리로서의 도리도 강요하지 않으마. 대신 시어머니로서의 의무나 배려도 기대하지 말아라. 우린 이제 철저하게 남남이니까. 네. 그러시든가요. 하나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콧방귀를 뀌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아마 속으로는 늙은이가 삐져서 저러나 보다 했겠죠. 하지만 제 말은 홧김에 내뱉은 빈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인생의 이막을 여는 선언이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호구 취급하던 이들에게 보내는 최후의 통첩이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었죠. 밥맛이 없구나. 먼저 가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빠져나오는 제 뒷모습. 아마 남들 눈에는 초라한 노인네로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거대한 결단이 서 있었어요. 더 이상은 가족이라는 굴레에 얽매여 헌신하고 상처받는 바보 같은 시어머니로 살지 않겠다고. 내가 나를 남으로 대한다면 나 또한 너를 철저하게 타인으로 대해주겠다고. 그 다짐이 제 발걸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답니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인 아래 저는 비로소 진짜 홀로서기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날 식당에서의 일 이후 저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원칙을 세웠어요. 철저한 타인,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룰이었죠. 하지만 하나는 그 선언이 그저 화난 시어머니의 투정쯤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다급한 전화벨 소리가 제 핸드폰을 울렸거든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베이비시터 이모님이 갑자기 그만두신다고 해서요. 저 오늘 당장 급한 출장 가야 하는데 어머니가 며칠만 좀 와서 애 봐주세요. 남편은 회사 때문에 못 뵌다고 하고 제가 지금 당장 맡길 데가 없어서 그래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당연히 해줄 것이라는 뻔뻔한 믿음이 깔려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래. 내가 가마하고 헐레벌떡 나섰겠죠. 손주 볼모로 잡고 늘어지면 거절 못하는 게 할머니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라요. 저는 거울 앞에서 등산복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쩌니? 나 오늘 노인회 사람들이랑 관악산 가기로 했다. 약속이라 못 취소해. 제 반응이 예상 밖이었는지 하나가 발끈하더군요. 아니 어머니, 지금 손주보다 등산이 중요해요. 애가 혼자 집에 있어야 한다니까요. 제가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급하다니까요. 그 짜증 섞인 목소리를 듣는데 문득 며칠 전 식당에서 들었던 남이잖아요.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아주 또박또박하게 챙기를 박았죠. 이보세요. 이하나 씨, 우리 남이라면서요. 세상 어느 남이 공짜로 남의 지배를 봐줍니까? 네. 어머니 지금 무슨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며. 내가 그랬잖아. 베이비시터 구할 돈 아까워서 혹은 급해서 만만한 나한테 전화했나 본데 번지수 틀렸다. 프로답게 돈 쓰고 사람 쓰세요. 나 바빠서 이만 끊습니다. 뚝.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동시에 꽉 막혔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은 통쾌함이 밀려왔어요. 며느리는 아마 지금쯤 펄펄 뛰고 있겠지만 알게 뭐해요. 우린 남이잖아요.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등산 배낭을 메고 걷는 발걸음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저의 진짜 홀로서기는 등산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저는 동네 부동산 중개소 문을 두드렸어요. 평생을 살아온 이 마포, 낡은 아파트, 재개발 소문만 무성했던 이곳의 시세부터 확인했죠. 다행히 최근 재개발 확정 소식 덕분에 집값이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중개사 사장님이 지금 내놓으시면 금방 나갑니다. 가격도 아주 좋아요라며 눈을 반짝이셨죠. 저는 집에 돌아와서 낡은 통장들을 죄다 꺼냈어요. 바느질에서 한 푼 두 푼 모은 적금,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 그리고 연금 통장까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생각보다 꽤 큰 목돈이 되더군요. 이 돈이면 제 남은 인생 호화롭게 즐기다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다른 계획을 세웠어요. 돈의 힘, 그래요. 하나가 그렇게나 숭배하던 그 자본주의의 힘을 저도 한번 써보기로 한 거예요. 나를 남 취급한 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끝까지 어머니로 대우해준 사람에게는 어떤 보상이 따르는지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죠. 며칠 뒤 저는 평생 갈 일 없을 줄 알았던 강남구 신사동의 한 모델하우스에 가 있었어요. 입구부터 으리으리한 신축 하이엔드 아파트였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전망, 최첨단 보안 시스템,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시설, 낡은 마포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었어요. 이곳을 둘러보는데 문득 큰며느리 지수의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전세금 올려달라는 주인 전화에 발을 동동 구르던 모습, 좁은 집에서 아이들 키우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던 그 뒷모습이요. 여기 계약하겠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물론 제 이름이 아니에요. 소유줄 안에는 장남, 박민호와 며느리, 김지수 두 사람의 이름을 나란히 적어 넣었죠. 공동명의, 평생 고생만 시킨 큰아들과 묵묵히 저를 챙겨준 큰며느리에게 주는 제 마지막 선물이자 확실한 보상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바로 근처에 있는 명문 국제학교 상담실까지 찾아가 우리 큰손자 입학 상담을 예약했어요. 학비가 어마어마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제게는 이제 쓸 돈의 가치 기준이 확실해졌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40년 묵은 짐들을 정리하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베란다 구석에 쌓여있던 둘째 아들 지훈이의 어릴 적 앨범, 하나가 결혼할 때 예단 대신이라며 사왔던 싸구려 믹서기, 하나하나 버릴 때마다 미련도 함께 쓰레기 봉투에 담았어요. 이사는 철저하게 비밀로 붙였어요. 지순의 부부에게는 좋은 일이 있으니 주말에 시간 좀 비워두라고만 했고, 둘째 아들 내외에게는 일절 알리지 않았죠. 왜냐고요? 남에게 이사 소식을 알릴 이유는 없으니까요. 하나가 알면 아마 난리가 나겠죠. 어머니 돈 없다더니 이게 다 무슨 돈이냐며 따지고 들 게 뻔해요. 하지만 그건 그때 가서 볼 일이고, 지금 저는 오로지 제 가족만을 위한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는 설렘에 푹 빠져 있었답니다. 텅 빈 마포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둘러보며 문을 닫고 나오는데 낡은 도어락 소리가 마치 작별 인사처럼 들렸어요. 잘 가라, 호구 시어머니 박순자. 이제부터 펼쳐질 제 인생 이막은, 그리고 우리 큰아들 부부의 삶은 저 한강뷰처럼 찬란하게 빛날 거예요. 자, 이제 그 화려한 신사동 집들이를 시작해볼까요? 이사 후 첫 주말, 신사동 아파트는 아침부터 햇살이 한가득 들어와 반짝거렸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풍경은 제가 평생 살아온 마포, 낡은 아파트의 곰팡이 핀 벽지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신세계였죠. 저는 가장 좋은 찻잔 세트를 꺼내놓고 장남 민호와 며느리 지수를 불렀어요. 그들은 제가 어디로 이사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어머니가 이사하셨다니 가보자며 헐레벌떡 달려왔죠.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고 도착한 그들의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경비원에게 확인을 받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 층으로 올라오는 내내 두 사람의 눈은 휘둥그레져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지수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거실을 둘러보더군요. 어머니, 여기가 정말 어머니 집이에요.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저는 두 사람을 소파에 앉히고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와 카드키 2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죠. 민호야, 지수야, 이 집 내 명의 아니다. 등기부등본 열어봐라. 너희 둘 공동 명의로 해놨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보더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소유자, 박민호, 김지수. 그 활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몇 번이고 눈을 비비더군요. 그리고 우리 큰손자, 그동안 영어 학원비 때문에 고민 많았지. 이번에 여기 근처 국제학교 입학 수속 다 마쳤고 졸업할 때까지 학비 전액 내가 이미 납부했다. 영수증 여기 있다. 지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왈칵 눈물을 쏟아냈어요. 평생 시댁 빚 갚고 아이들 키우느라 변변한 옷 한 벌 못 사 입던 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겠죠.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뭘 해드린 게 있다고 이 큰 걸 덥석 받아요. 아니다. 그동안 너희가 나한테 해준 거 돈으로 따지면 이것보다 더 귀하다. 내가 늙어서 짐이 될까봐 전전긍긍하지 말고 이제 기펴고 살아라. 이건 내 며느리와 아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지수는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고 민호도 눈시울이 붉어져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따뜻한 온기가 제 손등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져 오는데 아,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은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런데 행복한 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좋은 소식은 나쁜 소식보다 더 빨리 퍼진다더니 친척들을 통해 소식을 전해들은 둘째 며느리 하나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경비실이었죠. 백일동 사시는 박 여사님 댁 맞으시죠? 어떤 젊은 부부가 자식이라면서 막무가내로 올라가겠다고 난동을 부리는데 올려보낼까요? 화면 속의 하나는 잔뜩 돕기 어린 표정으로 삿대질을 해대고 있었고 옆에 선 지훈이는 곤란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올려보내세요라고 말했죠. 피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하나가 태풍처럼 밀고 들어왔어요. 으리으리한 대리석 바닥과 한강뷰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질투와 욕망으로 이글거리는 게 느껴지더군요. 하나는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 중앙까지 성큼성큼 걸어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형님네한테만 이런 아파트를 사줘요? 저랑 지훈 씨는 자식 아니에요? 하나는 숨이 넘어갈 듯 씩씩거리며 지수에게 삿대질까지 해댔어요. 형님 좋겠네. 평소에 착한 척 내숭 떨더니 뒤로 호박씩 가서 이거 받아내니까 좋아요. 이건 명백한 차별이고 불공정 증여예요. 당장 저희 목도 내놓으세요. 법적으로 따져도 우리한테 유류분 있는 거 아시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지만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아주 차분하게 그들을 바라봤어요. 흥분해서 날뛰는 며느리와 달리 제 표정은 호수처럼 평온했죠. 하나야, 왜 이렇게 흥분하니? 핏대 세우지 말고 진정하고 차나 한잔 해라. 여기 찻잔도 꽤 비싼 거란다. 지금 차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어머니 진짜 노망 드셨어요. 그 돈 다 어디서 났냐고요. 우리한테는 돈 없다면서 맨날 앓는 소리 하시더니 내 돈 내가 쓰는데 네 허락이라도 받아야 하니? 아, 그리고 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나 본데. 너 잊었니? 넌 나한테 남이라고 했잖아. 순간 하나의 입이 딱 다물어졌어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만 깜빡거리더군요. 내 입으로 그랬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고. 시어머니는 그냥 길 가다 만나는 아줌마랑 다를 게 없다고. 각자 도생하자고 네가 먼저 제안하지 않았니? 아니, 그건 그때 화가 나서 한 말이든 진심이든 우린 이미 합의 끝난 사이다. 세상 어느 미친 노인네가 생판 남한테 수십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사주니.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말이야. 저는 지수와 민호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요. 나는 내 가족인 지수와 민호에게 내 돈을 쓴 거야. 내 노후를 지켜주고 나를 어머니로 대우해주며 헌신한 내 진짜 가족에게. 너희 부부는 네가 원한 대로 철저하게 남으로 분류되었으니 내 자산 분배 목록에 없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냐. 투자라는 건 말이다. 가치가 있는 곳에 하는 거란다. 나는 남에게는 단 1원도 투자하지 않는다. 하나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더니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자 옆에 서 있던 어린 아들, 제 손주를 앞으로 쑥 떠밀더군요. 아이가 놀라서 울먹거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럼 이 애는요? 어머니 핏줄인 손주잖아요. 이 어린 것한테까지 이러실 거예요? 애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할머니가 돼서 손주 차별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이를 방패막이로 삼는 그 비겁함에 치가 떨렸어요. 영문을 모르고 겁에 질린 손주를 보니 마음이 짠했지만 지금 여기서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걸 알기에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었죠. 하나야, 아이를 방패 삼지 마라. 정말 비겁하구나.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니? 못난 부모 만난 죄밖에 없지. 뭐라고요? 내가 선택한 거리두기와 자유, 쿨한 관계. 그 대가가 바로 이런 거란다. 권리만 챙기고 의무는 버리려던 내 계산기가 이번엔 틀렸구나.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야.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자유, 이제 마음껏 누리렴. 너희는 내 재산에 관심 가질 자격 없다. 저는 현관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집에서 나가거라. 불청객들아. 내 가족끼리 오붓하게 식사 좀 해야겠으니. 하나는 분해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결국 지훈이의 손에 이끌려 쫓겨나듯 현관 밖으로 나갔어요. 쾅 하고 닫힌 문 뒤로 하나의 악에 바친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이내 잠잠해졌죠. 지수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저는 오히려 후련했어요.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정적이 감돌았지만 그 정적은 더 이상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았어요. 진짜 내 편, 내 가족과 함께 있다는 안도감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문 밖으로 쫓겨난 하나는 복도에 주저앉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겠죠.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비웃었던 형식적인 관계와 도리가 사실은 수십억 자산보다 더 큰 가치였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는 법이랍니다. 신사동 아파트에서 쫓겨난 뒤 하나가 순순히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었어요. 자본주의의 신봉자인 그 아이에게 제 수십억 자산은 결코 놓칠 수 없는 황금알 낳는 거위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하나는 180도 달라진 전략을 들고 나왔어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다버리고 철저하게 돈을 잡기 위해 납작 엎드리기로 작정한 거죠. 제 71세 생일날이었어요. 인터폰 화면에 하나와 지훈이 부부가 비치더군요. 예전 같으면 빈손으로 와서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밥은 어디서 먹어요? 했을 아이들이 이번에는 양손이 모자랄 정도로 바리바리 짐을 들고 왔더라고요. 최고급 백화점 포장이 된 한우 세트, 귀한 산삼 상자, 그리고 큼지막한 꽃바구니까지. 문을 열어주자마자 하나는 현관에서부터 신발도 벗기 전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때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젊어서 철이 없어서 사는 게 너무 팍팍해서 말이 헛나왔어요. 제 진심 아니었던 거 아시죠?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이제부터 제가 진짜 친딸보다 더 잘 모실게요. 눈물 콧물 쏟아가며 오열하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는데 참 기분이 묘하더군요. 저 눈물은 참회일까요? 아니면 놓쳐버린 강남 아파트에 대한 아쉬움일까요? 며느리는 품에서 꼬깃꼬깃 접은 손 편지까지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구구절절 반성문이 따로 없었죠. 옆에 있던 아들 지훈이도 덩달아 무릎 꿇고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라며 거들었고요. 저는 그들의 연극 같은 사과를 끝까지 다 들어줬어요. 그리고 아주 덤덤하게 화도 내지 않고 웃지도 않은 채 말했죠. 그래 알았다. 이러들 나거라. 생일이라는데 밥이나 먹고 가라. 하나는 제 반응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금세 얼굴에 화색이 돌더군요.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역시 노인네라 약하네. 조금만 비위 맞추면 넘어오는구나 하고요. 그날 식사 자리에서 하나는 제 수저에 반찬을 올려주고 어깨를 주무르고 어머니 피부가 너무 고우세요라며 아부를 떨어댔어요. 예전에 그 싸늘하고 콧대 높던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그 호의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주는 고기 받아먹고
안마도 받았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정말 아무런 감정도 잃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생한다 하며 고마워했을 텐데 지금은 그저 남이 해주는 서비스를 받는 기분이랄까요? 분노도, 미움도, 사랑도, 기대도 없는 완벽한 무무의 상태. 껍데기만 남은 관계란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다들 거실에 둘러앉아 과일을 먹을 때였어요. 저는 장식장에 놓인 도자기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죠. 얼마 전 제가 인사동에서 구해온 조선 백자였는데 한쪽 귀퉁이가 깨져서 금으로 수리된 킨츠기 작품이었어요. 금으로 떼워진 금이 오히려 더 화려한 무늬처럼 보이기도 했죠. 저는 옆에 앉은 큰며느리 지수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물론 하나가 다 들으라고 한 말이었지만요. 지수야, 저 도자기 좀 봐라. 깨진 곳을 순금으로 붙여서 멀리서 보면 더 번쩍거리고 비싸 보이지. 사람들은 저걸 예술이라고 하더구나. 네, 어머님. 참 독특하고 예쁘네요. 그런데 말이다. 가까이 가서 손끝으로 저 금간 자리를 쓸어보면 알 수 있단다. 아무리 비싼 금을 칠해도 그 틈새의 날카로운 균열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말이야. 겉만 화려하게 덮었을 뿐이지 한번 깨진 그릇은 예전에 그 단단하고 매끄러웠던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는 법이란다. 저는 과일을 깎고 있는 하나를 빤히 쳐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돈으로 관계를 억지로 붙일 순 있어도 한번 깨진 신뢰는 영원히 흉터로 남는 법이다. 그 흉터는 지워지지 않아. 그저 덮어두고 사는 것뿐이지. 하나의 손이 멈칫하더군요. 제 눈빛을 피하며 황급히 과일만 깎아대는데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어요. 하나도 알아들었을 거예요. 제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준 게 아니라 그저 연기를 봐주고 있을 뿐이라는 걸요. 저는 앞으로도 하나를 며느리라는 직함으로는 대할 겁니다. 명절에 오면 밥도 주고 용돈도 받겠죠. 하지만 결코 가족으로서 마음을 열거나 제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여보내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돈을 숭배하는 그녀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섭고도 냉혹한 형벌 아니겠어요? 밤이 깊어지고 자식들이 모두 돌아간 뒤 저는 테라스로 나갔어요. 신사동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한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한강 다리 위로 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가더군요. 집 안에서는 민호와 지수 그리고 손주들이 웃으며 TV를 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는데 가슴속이 뻥 뚫린 듯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론 묵직한 깨달음이 밀려왔어요. 효셔라는 게 그리고 가족이라는 게 무조건적인 내리사랑만은 아니라는 걸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은 결국 주고받음 give and take 아닐까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성, 존중을 주고받는 것. 그것이 깨진 관계는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하나는 앞으로도 끈질기게 이 집을 드나들며 제 유산을 노리겠죠. 겉으로는 효부 노릇을 하면서요. 뭐 상관없어요. 저는 이미 며칠 전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 공증을 마쳤거든요. 제 사후 모든 재산은 장남 박민호와 김지수에게 상속하며 차남 박지훈에게는 법적 최소 유류분 외에는 일절 상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유류분마저도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적어두었으니까요. 타인에게 줄 몫은 없습니다. 제 인생을 지켜준 사람들에게만 제 남은 모든 것을 주고 떠날 겁니다. 그게 박순자가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가르침이자 사랑법이니까요. 박순자님의 결단은 가족관계도 결국 서로에 대한 존중이 기본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권리만 챙기고 의무는 버리려 했던 며느리의 뒤늦은 후에 참 씁쓸하죠. 깨진 도자기는 다시 붙여도 흉터가 남듯 한번 무너진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겠어요.